해상법 제7-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해상기업활동법 중에 계품운송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계품운송 중에 이번 시간은 운송인의 권리와 복합운송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송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운송인의 권리로는 운임 청구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운송인은 자기가 인수한 운송을 완성한 때는 그 보수인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보수를 의미하는데요. 운임에는 비율 운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운임의 지급 의무자는 운송계약의 상대방인 송화인이 되겠습니다. 운송물 수령 후에는 수화인도 운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대개 운송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토급 계약이기 때문에 운송이 완성된 후에 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해상 운송 계약은 90% 이상이 운임을 선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운송 계약의 상대방인 송화인이 운임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1977년 12월 26일 76-2914 사건입니다. 운임이 지급 결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화물을 수령한 선화증권 소지인은 선화증권상 운임이 지급 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었어도 운임 지급의 의무가 있다 했습니다. 앞에서 운송물이 도착한 후에는 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이러한 것을 확인해주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판 1996년 2월 9일 94-27144 사건입니다. 구상법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얘기하는데요. 구상법 제799조는 계기의 물건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수화인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운송물을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상법 제800조 제1항에는 수화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화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채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화인 또는 선화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화인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도착을 통지받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운송물을 수령한 수화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상법 제800조 제1항 소정의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이라고 했는데요. 운임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성립이 됩니다. 운송물의 인도와 운임의 지급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운송인은 목적지에서 언제든지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화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이 완성되지 못했을 때에는 이러한 운임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이미 운임의 전부나 일부를 받았을 때는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해운 실무에서는 선불 운임 조건으로 운송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대부분 운송 계약은 선불 운임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영국법 중고요법 약관에서는 선불 운임 조건에서는 약정된 지급 시기가 도래하면 운임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이후 운송물이 멸실되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통 약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정은 결국 운임을 지급하고 나면 그 이후의 위험 부담은 화주 측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급 시기가 도래한 선불 운임이 일단 지급되고 나면 그 이후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또는 운송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운임은 반환되지 않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각국의 법에서는 선불 운임이 일단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또는 운송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여지면 그 운임은 반환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은 운송계약에서 특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선박 및 또는 운송물의 멸실 여부를 불문하고 운임은 반환되지 않음, 즉 Freight Non-Returnable Ship and or Cargo Lost or Not Lost 이라는 내용의 약관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약관을 삽입하고 있고 이러한 약관은 유효하기 때문에 운임 선불 조건의 경우에 운임을 환급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송화인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를 보면요,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화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운송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송화인에게 있을 때는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화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운송인은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의 배상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하의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장이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운송물을 처분한 경우 또는 운송물에 대하여 공동훼손 처분을 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운임 청구권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송화인이 선박 소유자나 공동훼손 분담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배상 책임 중에는 운임도 가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하의 처분이 있더라도 운임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운송 불능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해 중에 선박의 침몰, 멸실, 수선 불능, 포획되어 운송계약이 종료되거나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을 해제한 때 또는 항해 도중에 이러한 사유가 생겨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송의 비율은 단지 운송 거리의 비율에 한하지 않고 항해의 난이도, 비용, 시간, 노력 등을 참작하여 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한 불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물의 일부가 선적 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하거나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송화인은 운송인의 책임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송화인은 지체 없이 운송물의 양육 또는 선적을 하여야 하며 그 양육 또는 선적을 게을리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송물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송화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송화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운임액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임액의 계산과 관련해서 원칙은 운임액에 대해서 운임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의 규정은 보충적 규정인데요. 해상 운송의 기술적 성격을 고려하여 운임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운임액을 정해야 합니다. 2.
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운송물의 선적을 개시한 날로부터 양육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운임액을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 계산에 있어서 민법상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항이나 항해 도중에서 정박한 기간 또는 항해 도중에서 선박을 수선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운송을 실행한 기간이 아니므로 송하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수비용 등의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 운송계약 또는 선화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즉 창고보관료라든지 운송물 공탁비용, 검사비용, 관세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수비용과 채당금, 채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유치권과 경매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상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선장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운임, 부수비용, 채당금, 채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치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해상유치권이라고 하는데요.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유치 목적물, 즉 운송물과의 결연관계를 요하는데 유치 목적물이 운송물로 제한되고 그 운송물은 채무자 소유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사유치권과 성질이 같고 상사유치권과는 구별이 됩니다. 상대방의 운송물 반환 청구에 대한 항변이지 운송인이 물권자로서 운송물을 대세권으로 지배하고 또 이를 경매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민법이나 상법상의 유치권과는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경매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화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채당금, 채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위의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또는 제3자가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것이 운송인의 경매권인데요. 운송물의 인도 전후를 불문하는 점에서 민법상 유치권자의 경매권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경매권을 인정한 것은 해상위험의 방지 또는 운송물의 수량 검사 등을 위하여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부득이 먼저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송인이 경매권을 행사하여도 운임 그 밖에 채권의 충당에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을 송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요. 운송인이 공탁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할 것인지 여부를 운송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수하인이 불명하거나 수하인의 수령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보관시키는 것은 운송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해운 실무를 반영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탁의 효력은 이 규정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화증권 소지나
운송인이나 그 밖의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밖의 권리로는 운송인은 운송과 관련하여 송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수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운송물 제공 청구권. 운송물이 제공되어야 운송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2. 송화인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지 않은 때 즉시 발행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송화인에 대한 선적 기간 내에 운송에 대한 서류의 교부 청구권이 있고 위법 선적물 또는 그 위험물에 대한 조치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송화인에 대한 선화증권 등본의 교부 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 대한 채권은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그 불법행위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 대한 채권은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라는 것은 계약, 즉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관계없이 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또 1년 이내 재판상 청구라는 것은 그 넓은 의미의 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원의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청구를 하거나 또는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들도 이러한 재판상 청구와 같이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척기간은 연장이 안 되는데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상권의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위의 제척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 채무는 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척기간 연장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겠습니다.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 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결국 앞에서 설명한 대로 구상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제척기간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8-244761 판결입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본문에서 운송인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운송인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 대한 채권 채무의 단기 제척 기간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위 기간의 연장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판 2001년 10월 30일 2000-624990 사건에서 해상 물건 운송 계약에 있어 계약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과의 관계와 같이 복수의 주체가 운송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어느 일방이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후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배상 금액을 구상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의 채권 채무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811조 소정의 단기 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운송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순창 운송 계약에서 그 복합운송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상법상으로는 복합운송을 해상편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광의의 복합운송 계약은 선박과 트럭에 의한 일관운송 또는 항공기와 트럭에 의한 일관운송, 트럭, 선박, 항공기에 의한 일관운송, 철도, 선박, 트럭에 의한 일관운송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운송수단이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 연계되어 수행하는 일관운송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계약을 모두 복합운송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협의의 복합운송계약은 해상법상의 복합운송계약을 얘기하는데요. 선박과 트럭에 의한 운송, 선박과 철도에 의한 운송, 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운송 등과 같이 반드시 해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을 의미합니다. 이 복합운송계약을 이렇게 협의에 한정하여 정의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지만 제816조는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816조에서 말하는 복합운송계약에 한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정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드물 정도로 많은 수출입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역 국가이면서 해운 국가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그 이러한 수입과 수출 물동량의 대부분을 선박을 통해서 해외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복합 운송이라고 하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운송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의의 복합 운송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선박과 트럭에 의한 일관 운송 또는 항공기와 트럭에 의한 일관 운송, 트럭, 선박, 항공기에 의한 일관 운송, 철도, 선박, 트럭에 의한 일관 운송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운송수단이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 연계되어 수행하는 일관 운송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계약은 모두 복합운송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이미 순창운송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특이하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상법의 복합운송계약을 편제를 하고 있는데요. 선박과 트럭에 의한 운송, 선박과 철도에 의한 운송, 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운송 등과 같이 반드시 해상 운송이 포함된 복합 운송을 전제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 운송 계약을 이렇게 협의로 한정해서 정의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지만 상법 제816조는 해상 외의 운송 구간이 포함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816조에서 말하는 복합 운송 계약에 한정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협의의 복합 운송 계약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해상법에서 반드시 해상 구간을 포함한 복합 운송을 전제로 이러한 그 규정을 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드문 조항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무역 국가이면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자원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이러한 국가이다는 것이죠. 이러한 국가의 특성상 운송 수단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또 북쪽으로는 우리가 반도이긴 하지만 북쪽으로는 남북 관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교통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다를 통해서만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복합 운송이라고 하면은 주로 국제 운송, 국토가 좁으니까 국내에서 복합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국제 운송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선박에 의한 운송이 기본적으로 전체 그 수출입 물동량의 97% 이상을 운송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복합 운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복합 운송 계약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이 해상 운송이 반드시 포함된 구간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제적으로는 매우 드문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에서는 해상편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계약의 제일 마지막 조문으로 제816조에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한 개의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손해가 발생한 구간을 알 수 있는 경우의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 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상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해상법, 또 육상 구간에서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 상법 앞에 있는 육상운송편이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손해가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은 이걸 특정하기 어려운데요. 어느 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 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송 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데요. 상법 제816조와 같은 규정은 유래를 찾기 어려운 매우 특이한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추정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입하는 화물들, 복합 운송을 통해서 운송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상 운송이 포함된 복합 운송을 한다고 보면은 해상 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러한 조항을 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법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형태의 입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 법이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제816조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816조가 개품운송 계약에 편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는 이는 개품운송 계약과 마찬가지로 부합계약의 일종으로 본 것입니다. 816조의 규정보다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개품운송 계약의 특성상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법 제816조 제2항의 책임 원칙은 기존의 국제협약이나 표준계약 서식 등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원칙입니다. 손해 발생 구간도 불분명하지만 책임의 내용 역시 매우 유동적입니다.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책임의 내용 역시 가장 무거운 것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육상운송에서는 책임 한도가 없는 반면 해상운송 구간이나 항공운송 구간에서는 책임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임이 가장 비싸다는 의미를 운임의 총액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단위당 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또 단위당이라고 하더라도 운송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운송물의 중량이나 부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입법 형식상으로도 해륙 복합 운송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육공 복합 운송이나 철도와 도로 운송이 연계된 복합 운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국제 운송에서의 현실입니다. 해상 구간을 반드시 포함하는 복합 운송에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상법에서 해상편의 복합 운송 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인지 입법에 대해서부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상행위 편에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서는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법을 중국법으로 해서 운송을 할 때 우리나라의 화물들이 전 세계에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해상 운송을 하지 않고 육상에서 철도나 도로 또는 항공 운송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복합 운송상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는 육상 운송에서는 책임 제한이 되지 않고 해상 운송에서는 책임 제한이나 면책이 널리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 사이에서도 책임 구간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것을 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일종의 그 법령보다는 당사자가 피아타의 복합운송증권 같은 경우에도 웅크타드 ICC에서 제정한 복합운송 규칙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규정들을 계약의 내용으로 수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법규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내용도 손해가 해상 구간에서 발생했을 때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 또 육상 구간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 법이 적용되는 국가의 육상운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또 항공 구간에서는 항공운송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각국에서 적용하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사자의 합의는 매우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복합운송은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운송업체와 화주가 이와 같은 그 웅크타드 ICC 규칙에 준거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상법에서 이와 같은 독특한 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입법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9년 7월 10일 선고 2019-213009 판결입니다. 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운송인에게 어느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상법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되,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그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 해상 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면 해상 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상 운송 구간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고 또 가장 길다고 생각하고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대법원 2009년 8월 20일 선고 2007-87016 판결입니다.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을 주로 하여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이 결합되어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일 복합운송에서 발생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손해 발생 구간이 명확히 육상운송 구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그 손해 발생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14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손해 발생이 해상운송 구간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강행 규정인 구상법 제800조 2 제1항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수하인으로서는 운송인에게 귀책이 있는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증명하여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되었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손해 발생 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법 제146조 제1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의 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해 발생 구간이 육상 구간인 경우에는 제121조에 따라서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요. 해상 구간일 경우에는 제814조에 따라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또 항공 구간일 경우에는 제919조에 따라서 2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제7-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